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손님은요.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십니까? 사실 뭐 오늘 강펀치 그래도 뭐 단독은 하나라도 해드려야죠. 네. 원래 제가 그 명태균 씨 측이 저를 처음에 변호인으로 좀 선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명태균 씨가요.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좀 부적절하라는 판단을 해서 네. 실제로 제가 명태균 씨 변호를 하진 않았고 그랬더니만 뭐 정준길 변호사 또 뭐 참여연대 쪽에 있는 한 변호사 그렇게 건너갔다가 김소연 변호사한테까지 갔는데 또 그쵸. 최근에 김소연 변호사님은 또 사임을 했고 사임했죠. 예. 그 반면에 그와 관련해서 네. 지난번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제가 거의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 제가 그분들과 관련돼서 영장이 청구했던 두 명에 두 대한 분이 계시죠. 예, 네. 제가 변호를 맡아 가지고 네.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을 사실관계를 일일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서 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그 김태열 씨요. 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비롯해서 네. 김태열로부터 여러 가지 진술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되는 증거를 쭉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날 가기 바로 전날 네.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녹취록 하나를 받았는데 녹취록. 내용을 누구와 관계된 녹취록이요? 그게 네, 여기서 그냥 공개할게요. 네, 그 네,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네, 될 것 네. 같아서 이게 10월 25일 날 제가 알기로 그 검찰이 김태열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해자 신문 조서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네. 그로부터 한 10여일 전에 네. 민주당의 언론인 출신 모 국회의원이 네. 밤늦게 김태열 씨한테 전화를 해서 김태열 씨에게 전화를 해서 네, 그래서 김태열 민주당의 현역 의원인데 언론인 맞습니다. 출신 의원이다. 네네. 전화를 해서 네. 공익 제보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다. 공익 거기에, 제보.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공익 제보자로 지정이 되면은 네. 형을 감면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1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는데 민주당 현역 의원인데 언론인 출신 의원이 네네. 김태열 씨에게 검찰 수사 10일 전쯤에 전화를 해서 네. 1시간 동안 공익 제보를 하면 형이 감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예, 그랬는데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묻는데 본인 생각과 달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공익 제보 안 돼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김태열 씨가 검찰에 가서 했던 진술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 법정에서 사실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가진 핵심적인 증거 같은 사람의 진술인데 그 진술과 녹취록이 상당히 다르니까 네. 판사님으로서는 이거 뭐지? 녹취록과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어떤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어떻게 큰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돈을 받은 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었죠. 김태열 씨가 받은 돈을 받은 명목에 대해서 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고 또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정치자금을 기부해야 됩니다. 예. 기부란 거는 도네이션, 우리나라 말로 증여입니다. 그런데 돈을 차용해주면 그게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어. 과연 정치인에게 돈을 준 것이냐?
그리고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기부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치열하게 검찰이 그때 제가 알기로 한 5명 정도 나왔나? 5명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변호인 저를 포함해서 또 한 분 더 해서 2명이서 거의 두 분의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거의 2시간 40분 가까이 했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네. 결국 그날 새벽 2시 반 가까이에 우리 의뢰인이 전화 와서 금방 구치소에 있다 나왔다라고 네, 해서 네. 저희 그 돈을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분들은 사실상 무혐의 취지로 해서 석방이 된 거죠. 영장이 기각된 영장 기각 사유가 뭐였냐 하면은 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현 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현재 상태로서 기소를 한다고 하면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다는 취지인 것이거든요. 실무적인 감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김태열 씨 등과 대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대질 조사. 지금 네.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어떻게 기자분들이 아셨는지 어제 저한테 뭐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만 네. 당사자분들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네. 부정적인 취지라서 제가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것이고 네. 제가 그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사뭇 다른 사실관계가 사건의 실체 속에 들어있다. 물론 제가 변호인이기 때문에 제 의뢰인들을 위해서 뭐 얘기하는 것라고 치부를 한다고 하면 저도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주장이 그대로 법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정치자금법 불법 정치자금법 공천헌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영장을 기각됐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실을 단정하고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는 취지를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김태열 씨에게 검찰 조사 한 10여일 전에 전화를 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한 내용이 그러면 핵심적으로 공천 헌금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겁니까? 뭐 그런 취지죠. 예, 공천 헌금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명목으로 당신이 받았어.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줬어 하면서 뭐 하니까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적절한 시기에 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그 녹취록은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네, 그 정도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TV조선 지난 그 영장 기각된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에 그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를 제가 출연을 해서 그때 이 정도 요거보다는 조금 덜 말씀드렸지만 네?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건데 민주당은 엄매 기사로 이렇게 하면서 막 공개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거꾸로 수세에서 공세로 거꾸로 역공당할 여지도 민주당 쪽이 있다는 점 제가 밝혀둡니다. 아니 현역 의원이 왜 사건 당사자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공익 제보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건 하나의 뭐 고리겠죠. 네네. 하나의 고리겠죠. 연막일 수도 있고. 예,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뭐 형이 감면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예. 설명을 하면서 예.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공익 제보를 하면 형이 감면됩니까? 우리나라에 플리바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뭐 공천 헌금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계속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는 유도신문. 질문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시간 동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유명 유튜버 대표를 우리 땡땡 대표님하고 뭐 협의하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하, 누군지 대충 알겠네요. 뭐 저는 뭐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머리 긴 없고요. 아저씨겠죠, 뭐. 뭐 털이 좀 많은 아저씨. 그 보면은 네? 본인들과 정치인과 그 언론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미뤄 짐작케 하는 그런 진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한테 우리 유병수
강펀치에 네. 최초로 공개하는 그러니까 단독입니다. 제가 저한테는 어떤 의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진 않았는데 언론인 출신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면 대충 몇 명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뭐 정동영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정현 의원도 있고 노종면 의원도 있고 꽤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에 딱 떠오르는 사람은 있습니다. 네네. 뭐 그건 우리 강펀치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연세든 분이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네, 네, 네. 다들 그래도 연세는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청년 정치인은 아니신 것 딱 같아요. 보니까 딱 알겠네요. 네. 뭐 쭉쭉쭉 올라오는데 대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최고위원도 아닌 것 같고.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알려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노종명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노종면입니다. 네. 이 사람이라고 제가 특정한 거 아닙니다. 네. 아 댓글에 그런 네, 댓글 계속 올라오고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김의겸은 전 의원이니까 아니고 박성준은 재선 의원이죠. 재선. 여기는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전 그냥 언론인 출신이라고 했지. 제가 뭐 기자 출신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좁혔습니다. 예. 뭐 그거는 자, 추측의 영역이니까. 네, 추측의 영역인데. 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은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했죠. 아마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맞다.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다 맞췄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우리 최진열 변호사님은 이렇게 소문이 안 났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지금 제가 그 방송 출연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명태균 씨 관련해서 사건을 자꾸 저희한테 물으니까 예. 제가 오히려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 노출이 좀 줄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선고가 있고 오후에 뭐 방송에서 민주당 쪽 패널과 하는데 자기가 이걸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느냐? 예. 아니 그러니까 징역 형의 집행유예가 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그렇죠. 네, 한 5년을 하면서 이 그 허위사실 유포에 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 양형 기준 같은 거 만드는데 다 관여를 제가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양형 기준이란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를 들어서 이게 허위사실 적시는 한 요 정도 그냥 하는 게 맞겠죠 해서 짝짝짝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그 전국에 있는 법원 그리고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부터 지금까지 있던 사법부의 판결을 다 모아서 동종 유사 사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양형 인자를 끄집어내고 그 인자에 따라서 어떤 형이 되는지를 경험적인 귀납법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다 보고 요거는 요 정도로 선고가 되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형종 징역형으로 할 것이냐 벌금형으로 할 것이냐에서 딱 잡아떼고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얘기하는데 죄는 다 인정된다. 그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택할 판사는 이 대한민국 그 누구도 없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이건 그 상관없이 그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마침 지난 금요일 날 오전 제가 오후 2시에 그 선고가 있었을 텐데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해서 의뢰인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분의 죄명이 뭐였냐 하면은 똑같아요. 근데 경력을 자기 명함에다가 지난 총선 때 명함에다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괄호 열고 협력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괄호 열고 졸업 이렇게 썼어요. 복잡하네요. 네. 아주 그러니까 복잡해요. 괄호 열고 협력대학 서울대 법대를 썼는데 그걸로 해서 허위사실 허위 경력이라고 해서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모르죠. 200만 원 받았습니다. 200만 원. 그거 했다고? 네, 명함에. 그러면서 이제 판결 이후에 1심 판결 이후에 선거구 지역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거를 했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런 사람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200만 원을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선 직전에 TV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모른다, 골프 안 쳤다,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그 국정감사에서 TV 보도 다 되는데 사실은 송영길이가 맥인 거지. 송영길이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경기지사에 대한 사가 국정감사지만 아니라 지사 자리지만 자리지만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인사 검증을 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인사검증 얘기를 제대로 해달라. 했죠. 제대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줄줄이 네.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벌금 80만 원 나오네. 이런 진짜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안드로메다에 있는 소리를 한다고 난 하면은 누가 얘기했는지 얘기 안 할게.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정말 정치가 법을 가리면 법원은 법을 하는 데지 정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무적인 감각으로서 전부 유죄가 나온다면 실형 1년 그 징역 1년 6월 일부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징역 1년 예측을 했는데 네. 제가 100% 맞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축하할 일은 아니고요. 네. 뭐 그분한테는 뭐 아픔이겠지만 그렇죠. 뭐 법조인으로서 어떤 실무를 하는 법조인으로서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결코 네. 충격이 아니었다는 말씀드리죠. 저는 뭐 일반적으로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재판 결과에 대해서만 좀 분석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럼요. 없어요. 예. 저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 사감이 없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사감 없이 예. 자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네. 자 이런 감각을 가지시고 네네. 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 하셨잖아요. 예, 그럼요. 그런 또 이 경험과 경륜을 가지시고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실형 1년이지만 네. 법정 구속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집행유예는 없다. 집행유예 없이 집행유예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이 네. 법정 구속은 아닌데 예. 징역 1년, 네네 그렇습니다. 징역 1년 징역 3년 구형했잖아요. 징역 3년 구형했는데 한 사실은 1년 6월 정도 선고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도 형사 사건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위증 사건에 있어서 자백을 할 경우에는 통상은 자백을 하면 그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9월 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했을 때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안 그러니까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소명이 있다라고 당시 그렇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뭐 지금 이제 마음이 쫀득쫀득하니까 실패한 교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교사를 실패했다고 자꾸 그런데요. 위증교사 그게 실패했다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내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실패한 교사인데 아시다시피 김진성이한테 전화를 4번인가 했습니다. 4번 했죠. 한 번 하니까 어려운데요. 또 2번 하니까는 그러니까 4번 전화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번입니다. 전화가 된 거는 2번이고? 예, 4번인가 했고 그래서 녹음된 처음에는 건 2번?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가기로 된 때부터 해서 증인으로 나가기 싫으니까 전화를 안 받았겠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전화를 받기는 받는데 굉장히 좀 싫어하는 목소리잖아요. 또 높은 사람이 전화를 해놓으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런데 그때도 완곡하게 거절했다가 이제 이재명이 증인 신문이 지금 정말 다가오니까 지금 다가오니까 다급해가지고 또 전화했던 거 아닙니까? 전화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김진성 씨가 자백하게 된 내가 왜 나중에 최근에 와서 위증을 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화 왔을 때 무렵이 자기가 김인섭 그러니까 이재명이 형님으로 얘기하고 성남시 선대위원장을 했던 허가방. 거기와 같이 해서 그렇죠. 예, 저걸 저기 어디지? 정바울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로부터 이 로비스트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종 상향이 4종이나 되고 하니까 그로부터 성공보수 취지로 해서 70억이 넘는 돈을 받기로 했는 거 70억 받기로 아닙니까? 했었죠. 예. 그런데
안 해주면 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혹시나 내가 위증 안 해주면은 그 70억 중에 내가 몇 억 받기로 했는데 그거 못 받을까봐. 네. 그래서 전화를 그 사람이 자백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유동규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이재명은 다른 때면 그렇게 전화할 일이 없대요.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누가 하고 하겠어? 오른팔 정진상이 정진상. 통해 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쑤셨겠어. 그런데 나는 못해라고 못해 했던가요? 했죠. 그리고 김인섭을 통해서도 했대요. 김인섭을 통해서 했다고. 그런 모든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위증으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팩트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딱 잡아댄다? 제가 정말 드라이하게 봤다고 하면은 실형 1년 6개월은 사실은 나오는데 제가 많이 봐줘서 실형 1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공소법 위반과 달리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속은 구속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1심이고 또 그러고 방어권 보장이란 취지도 있고 네. 일말에 물론 뭐 지난번 그 영장 기각하면서 야당 대표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었는데 네, 네. 야당 대표인 점도 좀 고려될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질타를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좀 자백해라. 자백해라. 네. 라는 취지에서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개전해라. 예, 개전에 어떤 정의라고 해서 네. 2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말고 2심 가서는 좀 활동을 하되 좀 자백해 가지고 뭐 비서실장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면서 시장님, 지사님 이제 정치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로서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측합니다. 징역 1년. 저는 현재로서는 징역 1년입니다.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다만 뭐 이렇게 보통 판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문을 읽으면서 네네. 그때 이렇게 보면 그 경위들이라고 하나요? 법정 경위. 예. 법정 경위가 딸랑딸랑 수갑을 들고 차락차락 오잖아요. 법정 경위는 수갑 들고 오지 않고요. 아, 그래요?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 수사관들이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차랑, 차랑, 법정 구속 찰랑찰랑 이렇게 소리가 들린대요. 네. 그 사람이 사색이 된다는 거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억만겁의 시간이래요. 그렇죠. 그 찰나가 그게 정말 평생 자기가 살아왔는 것이 그 그림 주마등처럼 슉 지나갈 거예요. 찰랑찰랑 네, 그렇죠. 찰랑. 오늘 해경궁이랑 손잡고 못 잔다는 생각에. 찰랑. 네, 그렇죠. 저 여기 완전 꽂혔어요. 네. 지금. 예? 근데요, 그 어떠냐 하면은 그 법정에 그 저기 어디죠? 방청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법정 그러니까 피고인이 판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피고인 앉잖아요. 네. 근데 유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합니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는 와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 법무부 공무원들이 와서 양옆에 딱 끼고 탁 끼고. 예, 그 교도관이죠. 그래서 그 대기실이 있습니다. 예. 구속 피의자 대기실 거기에 들어가서 찰컥 채웁니다. 그래도 걸어오면 차량차량 소리가 날 거 여기 아니에요. 있으니까 소리는 그러니까요. 나죠. 이거 들고 오는 건 예전에 아니지만. 제가 어떤 걸 봤냐면은 예? 법정 구속한다. 차량차량 소리가 듣고 싶다니까요. 그것도 들려. 예. 법정 구속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 나는 무죄다라고 하면서 예. 양쪽 그 교도관들이 와서 이렇게 잡고 끌고 가는데 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니까 옆에서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끝까지 잡아당기니까 이게 마이크가 뚝 떨어져요. 그 재물 파손인데. 그렇죠. 재물 그리고 손괴. 공무상 기밀 예, 공용물 손괴죄로 추가적으로 기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참 하여튼 저는 찰랑찰랑에 꽂힌 예, 사람이에요. 그 소리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차고 오니까 네, 네, 네. 찰랑찰랑 예. 이렇게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대화하는 중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측된 바죠. 예측된 예, 바죠. 예, 예. 자, 이렇다면 지난번에 1심 선고 공직선거법의 1심 선고에 그냥 그 예를 비춰보면 그 중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 네네네. 저는 개인적인 일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난번 공선법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뇌피셜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뭐 무죄 내지는 뭐 80만 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해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 그거 사실대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유죄냐라는 얘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야, 그럼 우리나라에 위증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다 하는데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들어서 아는 것을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 것. 그리고 또 위증과 관련해 가지고 아 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면서 에이씨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이른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기업과 다르게 얘기했는 것도 위증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중에 자기가 그 법안 발의를 했는데 요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오토바이 못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는 자기가 나가가지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바이크 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했다가 당선 무효용 받았어요. 아니 우리는 고속도로도 자동차 전용 도로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렇죠. 네, 그 두 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 네, 일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하고 죽하고 그렇죠. 같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세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무효형이 났습니다. 그렇듯이 뭐 지난번에 이거를 뭐 위증이네 뭐네 뭐 허위 사실이네 뭐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죄질이 나쁜 게 법관 판사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딱 일침을 딱 매겼죠. 저나 한동훈 대표나 실무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나와서 패널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정치자금법 해본 분들은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저 이제 주위 언론 보고 그냥 예측만 하는 것이지 실무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번에 그 다음 주 그 월요일 선거가 되는 월요일. 위증 교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자백해도 법원을 속여가지고 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그 위증에 따라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무죄가 유죄가 되거나 유죄가 무죄가 되거나 하면은 자백한다 하더라도 실형하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본인은 뭐 실패한 교사다. 자기는 또 뭐 그걸로 인해서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그 자기는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했다라는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까지 받았잖아요. 그 무죄의 상당수 아주 유력한 증거로서 그 김진성 씨의 위증이 그럼요. 무죄 선고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는 말이에요. 했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그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전 법정 구속할 거예요. 네. 일반 사건이라고 하면은 법관을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법관을 속이고 사법 체계를 그렇죠. 불신을 만든 예,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점 사실 미국이라고 하면은 이거 뭐 1년 2년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사법 방해죄로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고 지금 그 여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 브라질 한번 보십시오. 브라질 룰라 이 정치 검찰들하고 부패 사법 권력이 거기 죄 뒤집으시고 막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후퇴하더니 경제도 확 후퇴해 버렸잖아요. 브라질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겪고 있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기어이 정적을 제고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입니다.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 칼 또한 부러뜨리겠습니다. 네.
자, 들어보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브라질을 봐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봐라. 뭘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룰라 대통령이 아니고 저희 대학 다닐 때 날개 잃은 천사의 룰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무슨 뭐 부활해서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무슨 사제다, 뭐 천사다, 신의 사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룰라라고 얘기해서 이게 날개 잃은 천사로 추락하는 천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생각이야 뭐 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사법부에 의해서 뭐 그 검찰이 탄핵이다, 사법 살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사법부를 살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고 판사와 검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면은 매일매일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했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검찰에 기소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에 대한 사건에서 무죄 나온 사건이 있으면 한번 손들고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그것이 정치적 수사라고 했으면 법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을 굳이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비유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은 날개 잃은 천사를 부른 샤바샤바 했던 오히려 룰라 그룹의 날개 잃은 천사를 생각할 것이라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인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이 검찰 조사를 한 10여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 언론인 출신 현역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공익제보 관련 운운하면서 어떤 공익제보자 신분이 되면 뭐 형이 감면받고 어떤 뭐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의 성격을 공천 헌금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좀 유도하려고 했다는 얘기. 1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 그 녹취를 갖고 계시다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가 되실 때 한번 그 내용을 공개하실 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그 공개가 될 때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펀치를 한번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바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민주당 현역 의원이 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상대편이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에게 왜 전화를 해서 1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앞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왜 공익제보자가 되면 어떤 이익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공천 헌금 쪽으로 조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했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언론인 출신 현역 의원이 왜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도 아닌 분이 왜? 자, 법사위라면 더 문제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나오셨으니까 좋아요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막 올라갑니다. 막 좋아요가 막 올라가고 진짜요? 있습니다.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니 왜 지금 내용은 요 내용이 다예요. 요 네. 내용이 다인데 왜 현역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김태열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수사 방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수사 방해 내지는 뭐 회유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겠죠 뭐. 네. 자, 최고위원님,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저 이거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가 예.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이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나오셨을 때 요게 그 관련된 매체에서 하나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여기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장해찬 전 오늘 최고위원이 아침에 뭐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계속 보니까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속 시원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고 계시는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논란이 벌어졌을 때 네. 그래서 주장한 것은 아니 무슨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사람과 그리고 이제 그 가족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비판 댓글을 썼다 대통령과 여사에 대해서 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 거기 익명 게시판인데 네. 그 사람들이 이름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어떻게 추출해냈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그것도 정말 의혹이 가지만 네. 왜 그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해서 비판 댓글을 달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해찬 씨는 처음에는 그 주장에서 거기서 좀 빠졌어요. 이제는 빠지면서 주장하는 게 핵심은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론 조작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제가 했던 얘기는 뭐 굉장히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여론 조작을 지금 이제 우리 당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나 댓글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수천 개씩 올라와요. 네. 1000개에서 4,500개까지. 근데 아니, 정말 죄송한데요.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여론 조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네? 거기서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가는 예를 들면 거기서 예를 들면 그 본인이 네. 김종혁 혹은 한동훈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있으면 우리 최고위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든가 대표가 이렇게 생각을 하네 라고 하면 거기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익명 게시판에 하루에 수천 개씩 올라오는데 거기 한 10개쯤 글이 올라가면 그게 여론 조작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여론 조작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 계속 글이 올라가면 주주주주 올라가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이제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첫째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해서 비판 글을 썼다라는 지적 그게 어쩌다는 거냐? 그게 누구든 간에 어떻다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거기다가 여론 조작을 한 거다. 이 드루킹이다. 드루킹은 100만, 1000만 건을 기계를 돌린 거잖아요. 매크로를 기계를 돌려서 계속 한 거죠. 네, 기계를 계속 돌려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돌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이 함께 하는 매체에서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이거는 당원 게시판에 당원들이 주장을 하는 거에서 자기들이 글을 올렸다가 올린 것이 어떻게 여론 조작이 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가족이면 빨리 밝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법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든 뭐든 간에 누가 당원이고 누가 글을 썼는지 실명을 밝힐 수 없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걸 왜 밝혀야 됩니까? 그럼 밝힐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밝히려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예를 들면 네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라. 제가 그걸 왜 밝혀야 됩니까? 밝힐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아니 지금 민주당과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사법 처리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 게시판에 지금 축제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원들이 막 그 여기저기서 글을 올리면서 야 정말 이 정의가 살아있구나 사필 규정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논란을 끄집어냈어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논란이에요. 네. 이 논란을 처음에 말도 아주 심한 그 대통령과 여사에 대해서 아주 심한 글을 쓴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다라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가족들이란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동훈도 지가 욕을 한 거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욕을 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한동훈은 본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의 글은 그거는 그냥 사설 칼럼을 붙여놓은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일부를 긁어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아주 심각한 비판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다음에 당무감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당무감사. 당무감사를 우리 당원 당규에는 국회의원, 그다음에 당직자,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쉽게 얘기하면 당의 어떤 보직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당무감사를. 근데 어떻게 당무감사를? 그러면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당무감사를 하나요? 고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죠.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당무감사 혹은 누구를 대상으로 당무감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당에서 전화를 걸어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왜 물어봅니까? 무슨 그렇죠. 근거로? 예. 예를 들면 내 핸드폰 압수하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왜 내 핸드폰을 압수수색합니까? 내가 요즘 뭐 잘못을 회사에서도 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네? 요즘 회사에서도 그렇게 아니,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꾸 당 대표한테 네가 네 입으로 해라라고, 그러니까 당원인지 네 가족인지 아닌지를 네가 밝혀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요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걸 자기가 행사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법률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지, 당원의 신분을 밝혔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가 축제가 돼야 될 이 분위기에서 이게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한동훈 스크래치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처를 내면, 그래서 그러면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다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그거에 또 말꼬리를 잡아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거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대표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여러 가지 여권 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덮여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분위기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당 게시판 이 문제가 오늘도 보셨지만 여러 주요 일간지에 큰 지면을 할애해서 기사가 나오니까 참 저는 개인적인 시민의 입장이 좀 씁쓸합니다. 좀. 그거는 이제 예. 보면은 그 이전에는 그냥 다 기자들도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사투리는 짜치다 그러던데, 짜치죠. 이렇게 짜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죠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계속 떠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지금 계속 그 관심과 화제를 그쪽으로 돌리고 있어서 이분들의 목표가 뭘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백서와 그다음에 익심 논란에 이어서 또 다시 그냥 한동훈 죽이기 뭐 이걸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가 빨리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이재명 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오비 일학이라고 얘기를 하나? 네. 선거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네. 선거법을 고치자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저희가 알기에는 네. 이미 선거법 개정안을 냈어요. 개정안도 냈습니다. 또. 네. 어허. 냈어요. 그러니까 14일과 15일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과 그 당일이죠. 그렇죠. 뭘 냈냐면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폐지하겠다. 예, 폐지하겠다. 정치인은 무슨 거짓말을 해도 된다. 네.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일반 사람들한테 모독죄라든가 그다음에 위증죄라든가 이게 왜 필요해요? 그럼요. 그럼 사법방해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법방해죄는 우리나라에 없지만, 예를 들면 제가 그 국회에 가서 무슨 거짓말을 하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거짓말을 하는데 허위사실 공표가 정치인들에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위증을 하든가 법원에 가서 위증을 하든가 이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더 웃긴 건 선거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맞습니다.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잖아요. 제한이 됩니다. 근데 이 조항을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안을 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판결 실형이 날지는 몰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 끽해봤자 몇백만 원 나오겠지. 네. 그러니까 그럼 1,000만 원 이하로 올려놓으면 아무 피해갈 이상이 수 있어. 없지. 예.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재판 중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요, 항소심에서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면소된다고. 네, 면소가 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예를 들면 뭐 동성동본 문제로 해서 과거에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뭐 헌법 불합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재판하다가 다 그만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의 법안, 이거 너무나 뻔한 법안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죄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선거법상에 피선거권 제한을 1,000만 원으로 하겠다.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하겠다.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한 단어로 표현하면 파렴치 이렇게 얘기하지. 너무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파렴치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네. 이게 무슨 뭐 축사이긴 한데 본인이 이거는 그 15일 그 선거 이전에 보낸 축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은 미리 냈어요 벌써 다른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서 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다. 현행 선거법은 2년년 비연령이다라고 하는데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분은 정치인 일반 정치인이 아니고 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지금 교도소 담장위를 그 이번에 5개가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 혐의가 뭐 10개 가까이 되잖아요. 10개인가 11개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야말로 지금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는데 역대로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많은 혐의에 대해서 그 재판을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계속 이거 정치 검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소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다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번째 이거를 빼고서는 네, 5번째 그 법카와 관련된 기소를 빼고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뭐 대북 송금이라든가 네, 성남 네. FC 선거법 위증교사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온 거 아닙니까? 1심 선고에만 해도 799일이 걸렸는데 2년 넘게 걸렸죠. 네, 2년 6개월 이상 네. 걸렸는데 이거는 그 이전부터 수사가 시작돼서 기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미친 그 뭐라 그러더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뭐 이렇게 예, 미친 정권의 미친 얘기했어요. 판결. 이제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그 검찰 독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판결까지 이제는 정권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식으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재판 결과를 앞두고 요즘에 판사들이나 법원을 향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겁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도 없을 뿐더러 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최대 양형 이유다. 그렇죠. 판사 겁박은. 네. 판사 겁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이나 판사 겁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이미 조국 장관 때 봤어요. 네. 그렇죠. 조국 지금 현재 대표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판사 그때 이제 검찰청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시위를 했습니까? 그리고 재판 받으러 올 때는 뭐 그 앞에 지지자들이 몰려가고 타고 온 차를 물티슈로 닦아주는 뭐 이런 것까지 보여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뭐 부인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본인도 2년의 실형을 징역 선고받아서 2년 실형 선고 받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구속만 안 된 상황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이거는 그냥 얘기 안 된다. 아무리 그 사법부에 대해서 겁박을 해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23일이죠. 그 내일 모레인가요? 2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시위한대잖아요. 아, 시위요. 네, 이 월요일 날 이제 재판이 있는데 판결 아. 선고가 있는데 네. 내일 모레 이제 장외 집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외 집회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 다 그 겁박하는 거죠. 네, 예. 겁박. 뭐 명의는 윤석열, 김건희 뭐 탄핵, 규탄 뭐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그 재판부에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보여줄게. 니들 뭐 그 판결하면 큰일 날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 건데 1심 재판부가 그 이전에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용기를 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심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그 용기에 그 뭐랄까 부담을 좀 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부담을 덜고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용기를 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생중계는 역시 안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생중계 그렇죠. 생중계하는 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판결에 대한 시비, 판사가 생중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그 대표를
그 이재명 대표를 뭐, 그 모욕 주기 위한 거야. 것이다. 근데 뭐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네. 그 재판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모욕을 준다. 아니 그 죄를 진 사람이 재판을 받는 사람 피의자가 재판장에 앉아 있지. 그러면 뭐 판사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법대에 앉을 수는 없지 법대에 앉을 수 없는 거 없잖아요. 아닙니까?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 있는 게 뭐 모욕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욕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변호사들도 앉고 그다음에 검사들도 앉고 원고 피고가 다 앉잖아요. 근데 원고 피고가 다 앉아 있는 그 검찰과 피고인이 앉아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뭐 다 모욕을 받는 겁니까? 그건 그렇죠. 아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정치적 위기에 처했는데 야, 친명계들의 이 옹리는 보호와 옹리 이거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최민희 이 과방위원장이 아주 듣기에 섬뜩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또 사과는 하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다시 숨지겨 있던 민주당 내에 분열 세력들이 준동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 될 것이냐. 예, 이게 결정된다고 보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뭐 제가 누굴 죽인다고 했다. 체포 동의안 사태처럼 정치 검찰과 손잡고 자당 대표를 흔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그 은유적 표현이 너무 세서 제가 오늘 페북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쳐서 정치 검찰에 맞서 자당 대표를 지킬 때이지 정치 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다. 제가 그 발언이 너무 센 걸 인정했고 저는 사실 진짜 이걸 맨 처음에 들었을 때요. 네. 아니겠지? 네. 이거 아닐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돌려 들었어요. 이게 진짠가 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당 대표를 흔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그 은유적 표현이 너무 세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유적 표현이 아닌 거죠. 그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누가 누구를 죽이겠다는 건 협박이죠. 그거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지 않죠.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은유적 표현일 수가 있지. 예. 네? 그리고 뭐랄까 하여튼 이게 은유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자체가 말도 안 하고 이건 직위적 표현도 아니고 그냥 협박이죠. 너 죽일게. 너 당원들과 함께 내가 가만 안 있겠어.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은유적 표현입니까? 근데 뭐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온 다음에 뭐 이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시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했던 서울대 나온 판사가 맞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서울대 나온 판사는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고 서울대 안 나온 다른 판사들 뭐 예를 들면 그 고대나 연대나 이대나 뭐 중대나 한대나 뭐 이런 데 나온 혹은 부산대나 뭐 전남대나 이런 데 나온 판사님들은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해서 뭐 법관 주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는 보면요. 그 다른 운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비하와 멸시는 이 당의 DNA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예. 노인들에 대해서도 나이 드신 분들에 예. 대해서도 뭐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 걸핏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끼리 선민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야, 나머지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것도 40년 전,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걸 훈장처럼 곰탕 달고 곰탕처럼 우려먹으면서 살아왔는데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끼리 똥똥 뭉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거 군인이든 의사든 아니면 그것이 법관이든 뭐 언론인이든 나머지 모든 세력은 다 다른 집단들은 일반 국민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를 추앙해야 된다라는 이런
매우 그릇된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원과 함께 제가 죽인다는 표현이 놀란 게요. 뭐라 그랬냐면 그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준동한 뭐 준동하는 세력들, 뭐 고개를 들면 고개를 들면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이겠다. 그 자기 당 내부에서 준동 세력,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긴 뭐 우리 당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자기 당의 대표를 반란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무슨 표현을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기 당 내부에 있는 그 비판 세력들을 예를 들면 민주당 내 친문 그룹을 다 학살했잖아요. 지난번에 공천 학살. 그렇게 했던 분들이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런 식으로까지 준동 세력이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어이가 없고 더 재미있는 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골수 친문이었잖아요. 골수 친문이었죠. 골수 친문이요. 담쟁이 덩쿨이라는 예. 문재인을 만드는 그 처음에 조직 거기에 예. 핵심 멤버였고 본인이 또 우리가 문재인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분이 지금은 민주당 와. 내 준동 세력이 있으면 내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준동하는 세력이 있으면 죽이겠다라는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가 참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또 어제 좀 민주당 자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대장동 대변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을 네. 저는 대변인 당의 여러 대변인을 보기는 봤지만 법률 대변인은 처음 봤습니다. 예, 법률 대변인. 변호사라는 뜻이잖아요. 그건. 예,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대표의 공적인 변호사를 국회의원을 시킨 건데. 그렇죠. 근데 이분이 또 진짜 공교롭게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변호사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대장동 출신의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고 줄줄이 들어왔죠. 이분들이 다 법사위에 법사위에 쫙 앉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 국회의원이 된 거는 이거 제3자 뇌물죄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많죠. 나를 변호해주면 내가 너 공천 줄게. 그래서 너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그러면 너 국회의원 돼서 법사위에 가서 나를 수사했던 검사 이놈들을 그냥 사정없이 조지고 탄핵하고 판사들에 대해서는 협박을 하고 그래서 법관 주재라고 뭐 이분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다만 네. 뭐 이렇게 외치고 이게 뭐냐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국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자기를 아예 대놓고 참 제가 보면은 그 민주당 법사위는 그냥 이재명 대표의 로펌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로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네. 우리 한동훈 대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있지만 저 사실 그 검수 원복 네. 뭐 이거는 그냥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검수 원복이 없었다면 정말 그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해서 있었을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선견지명 같은 선견지명이라는 걸 한번 인정을 하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검수완박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검수완박이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위증교사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번에 지금 현재 이런 재판 1심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검수 원복 해봤죠. 다시 돌려놨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된 거죠.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때 당시에 국회 체포 동의안이 갔을 때 그것을 또 통과된 체포 동의안을 거부했던 그러니까 그 반려했던 유창훈 판사조차도 이거 위증죄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그 당사자가 본인이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진성 씨 본인이 네, 그렇죠. 본인이 네. 제가 위증을 한 게 맞습니다라고 본인이
자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예. 저는 뭐 시키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위증죄에 대한 건 내가 전혀 기억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저쪽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다라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명백하게 지금 그 당사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렇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량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검찰이 지금 3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3년 구형했습니다. 네, 3년 그러니까. 구형을 했는데 근데 위증교사는 제가 보니까 최근에 3년 동안을 찾아보니까 80% 이상이 집행유예형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증교사는. 네. 위증교사는. 근데 검찰이 요구했던 거에 300만 원에 150만 원. 심혜경 씨요? 심혜경 씨 같은 경우는 벌금 300만 원 구형했는데 150만 원 네.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2년 했더니 징역 2년 했는데 1년 했죠. 1년 네. 1심 네, 1년 판결에 나왔죠. 선거법 위반에서 네.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거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3년을 구형했으니까 누가 웃으면서 그럼 1년 반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뭐 검찰 공화국이니 검찰 독재니 얘기하지만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법원에서 이게 별로 그 말에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구형량을 완전히 예를 들면 구형을 했는데 무죄를 때린다든가 예를 들면 뭐 이번에 2년 구형을 했는데 뭐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린다든가 이러면 야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이 구형한 것들의 실형을 더구나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건에서 2년 구형을 했는데 1년을 실형을 내리면서 집행을 유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검찰 공화국이어서 완전히 엉터리 수사를 했다라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뭐 대통령을 향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쇄신을 주장하고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대통령 기자 간담회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쇄신을 하겠다라는 약속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해외 순방 중이어서 뭐 구체적으로 막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는 합니다. 이제는 돌아오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좀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고 계시는지. 지금 인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인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 대통령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일극 체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사법 제재가 가해지면 그것이 저희 당으로서는 그냥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기회이자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여론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엄밀하게 엄정하게 처벌을 했다. 그러면 당신들은 뭐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혹은 우리 당에 대해서도 당신들은 얼마나 법적으로 엄정하게 행동하고 있어, 행동해 왔어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좋게 돌아가리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네, 네. 사실은 저희도 정말 쇄신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여론이 아마 굉장히 싸늘하게 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접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인사 중에서도 인사 부분이에요. 인사 네. 부분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 대통령실의 인사. 그리고 이제 네. 내각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을 끄집어내느냐. 네. 그래서 무슨 골동품 같은 분들 말고 뭔가 좀 국민들이 저런 사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신지호 근데 부총장은 이게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뭐 총리인가 어디 부총리의 뭐 이창양 뭐 한국은행 총재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최고위원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저는 훌륭한 그런 분이 인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겠죠? 좀 별로 부담스러워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일단은 가장 바로미터가 될 만한 인사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미터가 될 만한 인사. 그럼 당연히 비서실장이고 그다음 비서실장 뭐 바뀌실지 안 바뀌실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다음에
원래대로는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을 싹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비서실장 인사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됐던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누구를 앉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하고 뭐 일부 신문들을 보면서 네. 매우 참 가슴이 찡했던 게 어느 노모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김문기 전 처장. 김문기 처장이 네. 그 판결이 나온 날 그 노모가 산소에 가서 그 묘소에 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치매기가 있는 노모께서 가셔서 통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얘기, 딸 얘기, 그다음에 그 김문기 처장의 부인 얘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말이죠. 이번 재판이 그 제대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면 뭐 이 제대로라는 건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 네. 말해지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억울함, 아픈 가슴 이런 것들을 안고 그냥 또 입을 다물고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해원 마음속의 한을 좀 어느 정도 풀고 그 누가 그랬죠? 그분 이제 동생이 그렇게 동생분이죠. 뭐라고 했냐면 그 이재명 대표의 사과는 바라지도 않는다. 바라지도 않는다. 이미 때도 늦었고 뭐 의미도 없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1심 판결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네. 그 자기 동생 그다음에 자기 남편, 자기 아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그 시장님을 존경한다고 하고 함께 골프 쳤다고 딸에게 영상도 찍어서 보내고 뭐 이랬는데 시장님은 나는 그 사람 몰라요라고 하면서 존재조차를 부인해 버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 같이 있었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징계를 그 전날에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그 양반이 얼마나 외롭고 그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발인 날 그 흔한 조화 하나도 안 찾아가는 건 고사하고 그리고 부인과 함께 크리스마스 춤추는 제목이 뭐더라 재명 씨와 혜경 씨의 크리스마스 캐럴. 네. 그래갖고 뭐 12월 24일이었습니다. 산타 복장을 하고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네. 그것들을 내보냈던 걸 보면서 가족들이 오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족들의 그 마음, 그 오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이나마 그래도 그 응어려졌던 마음이 조금 풀려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나 법원, 사법적 판결이 어떤 사회적 약자, 사회 경제적 약자의 그 마음을 이런 사람들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한을 풀어주는 정치 그리고 이거 해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사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법적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 그 용기 있는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뭐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출연을 했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그 선고 나던 날 그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고 김문기 처장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위안이 조금 된다고 하시면서 많이 울었다고 엄청 많이 울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통화를 한 적이 한 번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방어 논리를 본인이 다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 도지사 측에 보내주고 했는데 이재명 나는 몰라. 참 이게 참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비서실장이었던 분은 뭐 그분도 이제 그분도 전모 실장도 이제 뭐 남겼었잖아요. 정치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정치를 내려놓으셔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동안에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특정인과 관계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난 본 적이 없어요. 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로요. 뭐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이 많죠. 갑자기 재판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등장을 해서 당신 말이야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해 말이 돼?라고 하면서 남편을 변호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변호해주는 뭐 그렇게 이젠 가족으로서의 그것과 이제 변호도 못 해줘라고 그러면 나 이제 변호 안 해. 당신 가족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화영 정부지사.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고
마피아 영화에서나 보는 갑자기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네, 뭐 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는 나중에 넷플릭스나 뭐 어디서 드라마 만들면 대박 날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있었던 일련들의 사태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북한도 연결돼 있고 뭐 사람들이 여러 명 죽어나가고 조폭 얘기도 나오죠. 그렇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익사이팅 뭐랄까 이거 굉장히 무슨 저 익사이팅한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이야기거리를 많이 주는 정치인인 건 확실합니다. 네네. 근데 좋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네. 아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부러 이렇게 또 목요일날 최고위원회 마치시고 또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네. 좋아요 해주시고 가세요. 아, 예. 보니까 우리 내부에 갈등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 그 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금씩 줄었어요. 왜냐면 우리 내부에서 막 싸우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에 축제가 돼야 되는 마당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굳건하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지금 그런 위선자들과 범죄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찾아뵙고요. 내일은 저 고정 코너죠. 박상수 변호사하고 강전혜 변호사의 극이들의 수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자, 내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